우와, 뉴욕 센트럴파크의 3배는 되는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통과하고 계시군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외계인이 우주선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날짜는 2700년 1월 22일입니다. 지구 대기권 밖에서 여러분이 막 태어났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모든 일에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장비들이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동그란 모양의 거대 유리선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넓은 우주뿐입니다. 더 이상은 지구도 볼 수 없습니다. 우주선은 수백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새로운 목적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성에 도착하기까지의 예상 시간은 수십 년입니다. 빨리 감기를 해보죠. 여러분은 25세로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 우주선이 유일한 집입니다. 배의 안팎을 모두 알고 있어요. 기숙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필수품들이 있는 곳이죠. 조그만 욕실도 있어요. 미니 주방에 2층 침대도요. 그리고 배의 강화 유리 너머로 별과 행성의 멋진 경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주 방사선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우주 방사선을 반사하는 영구적인 자기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배 안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또한 인공 중력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주 비행사들이 뼈 밀도의 1에서 2%를 매달 잃습니다. 항상 떠다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미래에는 깊은 우주를 여행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숙사를 빠져나와 동료 승무원들이 출근하는 것을 봅니다. 모두 엄청난 기능의 미니 호버보드를 타고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두 다양한 색깔의 우주시대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니폼은 파란색이니 자신의 보드에 올라타서 파란 물결에 동참하도록 하세요. 우주선의 지하도를 지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배의 엔지니어로 우주선을 유지하고 운항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네요. 숫자가 패널 전체에서 깜빡이고 무시무시한 빨간불이 멈추지 않고 깜빡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료들에게 경보를 전했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세요. 로그와 복잡한 방정식을 계속해서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공포가 배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팔에 난 털이 곤두서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버튼과 스위치를 눌러보는데 윙윙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불빛은 더 밝게 빛나고 있어요. 동료들 중 일부는 잠깐 쉬러 갔고 여러분은 빨간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상사가 서둘러 도움을 주러 왔어요. 잠시 후 드디어 문제를 알아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아직도 우주선 관리에 대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리, 화학, 수학 등 과학적인 것들을 아주 잘했거든요. 사무실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우주선의 선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근 후에 여러분은 친구들에게서 같이 놀자고 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화란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홀로그램 투영을 통해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전화기가 없는 장치를 말합니다. 또한 지구의 옛날 노래를 듣기 위해 이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팝 음악은 이제 클래식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화는 자신의 상상력을 3D로 투영시키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지하도를 빠져나와 우주광장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날 때 놀러오는 것이죠. 몇몇 카페, 식당, 이발소, 심지어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놀아본 적이 없어요. 우주교통수단은 본질적으로 작은 도시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다양한 기후에서 사는 동물과 식물로 가득 찬 생물권도 마찬가지죠. 작은 열대림, 작은 사막, 작은 열대우림 등등이요. 탑승한 생물학자들은 탑승객들이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생물권을 건강히 유지합니다. 지구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다 해도요. 야생 사바나에 들어가면 가젤 몇 마리가 질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생 비둘기 몇 마리가 여기저기를 뒤지고 있고 작은 사자무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네요.
정글에서는 습기를 느낄 수 있고 두꺼운 나뭇잎과 덤불이 가득합니다. 산악 고릴라가 몇 마리 놀고 있고 작은 나무 개구리도 여기저기에 있네요. 나무 사이에 숨어 물을 한 모금 마시러 가는 제규어도 있네요. 저쪽 건조한 사막에서는 돌아다니는 낙타 몇 마리와 작은 방울뱀 한 마리가 더위를 피해 미끄러지듯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정갈 몇 마리가 모래를 기어다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5년간 생물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구에 가본 적은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자연 서식지를 모두 둘러본 후 선장의 안내 방송을 듣게 됩니다. 새로운 행성에 몇 시간 후 도착합니다. 예상보다 빠르죠? 모두 착륙 위치로 가세요. 우주선을 조종하는 핵심 승무원들을 제외하고 배의 모든 사람들은 기숙사로 달려갑니다. 2층 침대에서 멋진 우주용 안전벨트를 맵니다. 곧 좌석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 파란 점이 보입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적어도 먼 곳에서는 지구와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25년 정도였죠. 이 우주선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주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니 삶의 첫 부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남극에 사는 것 같아요. 지구의 밑바닥에는 기후와 지질학에서부터 기상학,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온갖 연구를 하면서 겨울과 여름 사이에 일하는 과학자들의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이 우주선에 사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이곳에는 그들만의 벙커, 과학실험실, 그리고 심지어 스포츠와 음악을 위한 레크레이션 룸까지 있습니다. 우주선이 접근하고 있는 행성의 자연은 지구의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열대나무가 가장 높은 고층 건물보다도 더 높은 곳에 솟아 있어요. 바다도 아주 거칠고 몇 년 동안 계속된 허리케인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조종사가 착륙을 알립니다. 나가도 괜찮다네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새로운 행성을 직접 보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섭니다. 육지를 걸으니 마치 새로운 행성에 도착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습도가 높고 바람이 따뜻합니다. 이 우주선은 행성의 열대지방에 착륙했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전히 새로운 정착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은 보통 호수나 강 옆에 새로운 정착지를 짓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 고대 이집트인, 아즈텍인 등을 생각해보세요. 이름을 다 대자면 끝이 없습니다. 완전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대 문명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작은 정착지로 시작했어요. 무역과 탐험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멋진 요리법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따가 파스타랑 초밥 좀 먹으러 가야겠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면 인간의 외모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수천 세대 안에 인간의 머리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해요. 누가 알겠어요. 지구에서는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을 텐데요. 우리에겐 멜라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부색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멜라닌은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색소죠. 태양이나 뜨겁게 타오르는 불덩어리에 더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혹은 다른 종류의 멜라닌을 생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짙은 갈색, 보라색, 회색, 녹색 등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200만 년을 기다려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중력이 없다면 인간은 새처럼 낮은 골밀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구인보다 몸이 더 약해지고 약간은 이상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중력은 우리의 균형에 필수적이며 이동성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중력이 없다면 걷고 달리는 걸 도와주는 외골 격복이 필요할 거예요. 쓰레기 치울 때도 필요하겠어요. 이런 일은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열심히 궁리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주는 세계 어느 대륙에서든 해발 100km로 여겨집니다. 그 이상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주로 날아가고 싶어 해요.
무중력, 우주에서 보는 지구의 놀라운 광경, 그리고 반대쪽으로 펼쳐지는 무한하고 무시무시한 암흑의 우주. 네, 다 멋지지만 이런 여행이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산소 부족, 우주에서 떠다니고 우주선에 머무르면서 언제쯤 귀환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 후자의 경우가 한 러시아 우주 비행사에게 실제로 발생했어요. 그는 세계에서 우주에 가장 오래 머문 사람 중 한 명이에요. 33살의 비행 엔지니어 세르게이 크리칼료프는 미르 우주 정거장에서 311일을 무중력 상태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게 아니에요. 세르게이의 긴 여행은 1991년 5월 18일에 시작됐어요. 그날 그는 수송선에 탑승하여 미르 우주 정거장으로 향했어요. 5월 20일 우주 정거장과의 도킹이 완료됐어요. 그곳에서 세르게이는 다른 엔지니어와 함께 우주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러 번 우주 유영을 하고 수리를 하고 정거장을 점검하고 과학 실험을 했어요. 동료가 있고 할 일이 많을 때 우주에서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르게이가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날 상황이 악화됐어요. 계획에 따르면 임무는 5개월 예정이었어요. 새로운 우주 비행사들이 교대하기로 되어 있었죠. 수송선이 마침내 정거장과 도킹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0일 우주 비행사 중 한 명만이 지구로 돌아왔어요. 세르게이는 미르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는 유일한 비행 엔지니어로 계속 일을 했어요. 우주 정거장은 비워둘 수 없었어요. 세르게이를 대신할 사람이 와야만 했어요. 그는 우주에 그렇게 오래 머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정거장을 떠날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세르게이는 곧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1991년 12월 25일은 소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세르게이는 그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 큰 위기가 시작됐어요. 아무도 그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의 귀환은 불가능했어요. 세르게이의 상태를 상상해보세요.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어두운 우주 공간에 완전히 혼자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어야 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은 서서히 흘러갔어요. 몇 주,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우주에 있는 것이 건강에 해롭지 않았다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 인체는 심각한 피해를 입어요. 첫째, 근육이 약해져요. 몸은 필요한 하중을 받지 못하고 근육은 끊임없이 이완된 상태에 빠져 근위축증으로 이어져요. 그래요. 우주 비행사는 매일 1년의 운동을 하지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근육 외에도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약해지죠. 그런 곳에서 6개월을 생활하면 어떤 우주 비행사라도 집으로 돌아간 후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긴 시간이 필요해요. 또한 우주에는 사람에게 위험한 많은 양의 방사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여러 출처에서 나와요. 주요 방사선은 태양에서 나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는 지구의 자기장 덕분에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요. 거의 모든 방사선이 대기 상층에 축적되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죠. 대기 중에 이러한 방사선 축적은 우주 비행사에게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최악의 방사선은 은하 방사선입니다. 먼 별과 은하에서 오고 모든 생물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방사선은 많은 불리한 조건을 유발하고 세포 수준에서 신체를 파괴해요. 요즘 모든 우주선과 ISS에는 방사선을 반사하는 보호막과 코팅이 장착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100% 보호해주지는 않아요. 우주에서는 우주 비행사의 면역 체계가 변합니다.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세균과 미생물이 많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의 수비력은 약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다른 우주 비행사가 가져올 수 있는 미생물에 더 취약해요. 또 식품 섭취에도 심각한 제한이 있어요. 튜브에 든 음식은 천연 제품에 들어있는 유용한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지 않아요. 비타민이 없으면 몸이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주 비행사는 우주 유영을 해야 합니다.
우주복은 거대하고 불편한 옷이에요. 움직임을 억제하고 몸에 압력을 가해요. 우주에서의 작업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이 시간 동안 땀을 많이 흘려요. 우주복 필터 중 하나가 망가질 수 있고 신체가 방출하는 모든 액체가 우주복 전체에 퍼져 얼굴에 도달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눈물은 시야를 방해해요. 우주 유영 동안에는 수천 가지의 위험이 우주 비행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리를 하다가 뭔가 잘못됐다고 상상해보세요. 렌치는 볼트에서 빠져서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이를 잡으려다 무의식적으로 우주선 밖으로 몸을 밀어낼 수 있어요. 볼트를 잡으면 몸은 이미 날아가고 있어요. 붙잡을 게 없지만 다행히 안전줄이 있어요. 어쨌든 잘못 부착했기 때문에 우주복과 분리될 수 있어요.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몸은 비행 각도를 바꿔요. 이제 단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몸이 회전할 거예요. 지구와 검은 우주가 눈앞에서 번쩍여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분명히 위험해요. 하지만 세르게이에게 그런 일은 없었어요. 모든 우주 비행사는 어떤 문제에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훈련해요. 그들은 튼튼한 신체를 갖추고 있어요. 임무 중 약해지긴 하지만요. 게다가 여기에 심리적 요인이 추가돼요. 몸이 약해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친구들을 볼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어요. 여러분을 차가운 진공의 우주 공간으로부터 분리해주는 건 작은 벽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또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신경계를 손상시켜요. 다행히 우주 비행사들은 엄격한 심리 훈련도 받아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자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6개월 이상 우주에서 혼자 지내면서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면 심각한 긴장감이 생길 수 있어요. 다행히 세르게이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임무를 수행하고 훈련을 하고 물론 집을 그리워했어요. 한 달 후에도 그는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아직 데려올 수 없어요.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날이 갈수록 그의 사기는 떨어졌어요. 점점 힘이 빠졌어요. 자신이 생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주 정거장에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개발된 캡슐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세르게이는 정거장을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우주 정거장 위치를 다른 나라에 팔았어요. 또한 미르도 팔고자 했어요. 이것은 세르게이가 계속 정거장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세르게이의 임무는 계획보다 2배나 오래 지속되었어요. 그 결과 우주에서 10개월, 즉 311일을 보내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이 기간 동안 그는 약 5,000번 지구 주변을 날았어요. 마침내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을 들었어요. 집에 가게 됐어요. 독일이 우주정거장으로 가는 티켓을 사기 위해 약 240억 원을 지불했어요. 독일이 교체 우주 비행사를 보내기로 했어요. 크리칼료프는 캡슐에 올라 지구로 날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주 비행사가 착륙했고 모두들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는 매우 야위었고 땀에 젖어 있었고 지쳐 있었어요. 4명의 남자가 그를 캡슐에서 꺼냈어요. 그들은 그가 땅에 서도록 도왔고 모피코트를 덮어주고 육수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그런 비행은 그의 삶에 영원히 상처로 남을 것 같았지만 우주 비행사의 사기는 높았어요. 2년 후 그는 다시 우주로 가서 나사 우주 비행 왕복선을 타고 비행한 최초의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2년 후 그는 ISS에서 처음으로 생활한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2005년에 그는 6번째이자 마지막 비행을 했어요. ISS에서 6개월 정도를 보낸 후 착륙선을 타고 돌아왔어요. 이 비행 후 그는 총 803일 동안 우주에 머무른 것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불과 10년 뒤 누군가 이 기록을 깨뜨렸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사람들은 어딘가에 무중력, 극한의 온도, 심지어 물속에서도 작동하는 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팬은 거의 모든 표면에 쓸 수 있고 뒤집어서 쓸 수도 있고 주변 온도가 섭씨 300도까지 올라가도 잘 써진다고 해요. 나사가 이런 펜을 개발하기 위해 수백만 아니 수십억 달러와 거의 10년을 들였다고 합니다. 일반 볼펜의 문제점은 무중력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잉크가 중력에 영향이 없기에 정상적으로 볼로 흐르지 못해요. 대신 잉크가 저장된 곳에 압력이 생겨서 펜이 새기 시작하죠.
과거의 나사는 연필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나무 연필은 대부분의 우주선에서 화재 위험물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 우주선 안의 대기는 100% 산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슈퍼펜의 필요성이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루머가 뭐라고 주장하든 간에 나사는 그런 펜을 만들지 않았고 연구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지도 않았어요. 그 펜의 개발은 시카고에 있는 피셔 펜 회사의 폴 C. 피셔가 우원했어요. 그는 가압 잉크 카트리지를 만들기 위해 10억 원 이상을 거의 10년간 투자했어요. 이 잉크 카트리지는 우주 펜이 무중력과 다른 극한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마침내 섭씨 영하 35도에서 120도의 온도에서 글을 쓸 수 있는 펜을 만들었어요. 정말 놀랍죠? 이 펜은 1966년에 특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1년 후 여러 철저한 테스트를 거친 후 나사는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에게 이 펜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흥미롭게도 나사가 우주 펜 개발에 엄청난 양의 돈을 쓴다는 소문이 수십 년 동안 떠돌았어요. 여러 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소문은 계속해서 등장했어요. 많은 공상과학 영화들은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음향 효과를 동반한다고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주에선 아무도 여러분의 비명을 듣지 못해요. 그 이유를 아세요? 우주엔 공기가 없어요.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죠. 그리고 음파는 진공을 통해 이동하지 않아요. 음파가 고막에 도달해서 진동시키지 않으면 뇌로 신호가 전달되지 않죠. 하지만 이건 좋은 일이에요. 특히 우주 유영을 하는 우주 비행사들에겐요. 우주에 고요함이 없다면 태양 폭풍의 소음에 계속적으로 압도당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혜성에 아름답고 긴 꼬리가 있을까요? 그건 단지 널리 퍼진 오해일 뿐이에요. 사실 혜성은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우주무체예요. 보통 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우주의 어둠 속에서 혜성은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고 완전히 얼어 있어요. 혜성은 별에 가까이 가야만 꼬리가 생겨요. 그때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요. 이 과정은 코마라고 불리는 흐린 대기와 독특한 꼬리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꼬리는 항상 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별의 반대 방향을 가리켜요. 태양 복사와 태양풍에 의해 꼬리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는 종종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종종 혜성의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광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개념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믿게 만들어요. 하지만 실제로 광년은 거리를 측정해요. 나사는 광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빗줄기가 1년 동안 이동하는 총거리. 그리고 빛은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1광년은 거의 10조 킬로미터와 같아요. 직접 계산해 보세요. 사람들은 우주에서 무중력을 경험한다고 종종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무중력 상태를 느낀다고요? 하지만 그건 정확히 사실이 아니에요. 중력은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입니다. 중력 덕분에 다른 지구 주변을 돌고 태양은 우리의 고향 은하로부터 멀리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나 국제 우주 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완전한 중력이 아닌 마이크로 중력, 즉 아주 적은 중력을 경험합니다. 우주 정거장의 중력은 지구 표면의 중력보다 겨우 10% 정도 약해요.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계속해서 자유낙하를 해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안에 실린 모든 물체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떨어집니다. 아래로가 아니라 특정 궤도를 따라 지구 주위에서요. 그리고 모두 함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과 안에 있는 물건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손끝으로 수백 킬로그램 되는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빛의 중력이 종종 무중력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둘은 매우 다릅니다. 태양은 항상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사진 속에선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태양은 거대한 가스 덩어리예요. 전 그 기분 알아요. 핵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은 항상 태양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매초 수억 톤의 수소가 거의 그만큼의 헬륨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감마선으로 방출돼요. 그러고 나서 이 광선은 빛으로 변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태양은 눈부신 빛과 놀라운 열을 발산해요. 하지만 실제로 불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산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우주복 없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폭발할까요? 글쎄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우주 유영 중에 우주복을 벗는 것은 영화에서 자주 묘사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을 거예요. 보호장치 없이 사람은 우주에서 15초면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공기를 내쉬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산소가 내부의 폐를 손상시킬 거예요. 그러면 작은 우주선과 같은 우주복의 보호 없이는 몸 안의 압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 비록 폭발하진 않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밖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블랙홀은 거대하고 무서운 우주 진공 청소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블랙홀은 파리지옥 풀과 비슷해요. 먹을 것을 찾아 나서지 않죠. 대신 꽤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별이 너무 가까이 올 때에만 블랙홀이 활동을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도 일정한 경계를 넘는 우주 물체만 산산조각이 납니다. 만약 태양이 갑자기 블랙홀로 대체된다면 지구의 궤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지구의 온도는 변할 거예요. 태양풍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태양에 의해 생성된 어떤 자기 폭풍도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자, 태양을 대체한 블랙홀이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리 법칙에 따르면 이 블랙홀로 끌어당겨지기 위해서 지구는 매우 가까이 접근해야 할 거예요. 달의 어두운 면에 대한 신화는 50여 년 전 밝혀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두운 면이 단순히 지구 반대편을 향하고 있는 달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는 건 아니에요. 달의 어두운 면이 달의 다른 지역보다 더 어두운 게 결코 아니에요. 햇빛은 달의 모든 면을 똑같이 비춥니다. 지구에서 달의 이 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둡게 보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동주기 자전이라고 알려진 현상 때문이에요. 수십억 년 동안, 다시 한번 말할게요. 수십억 년 동안 지구와 달의 중력적 연관성은 궤도에 영향을 끼쳐왔어요. 지구와 달이 움직이는 속도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구가 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달의 회전이 점차 느려지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균형이 잡힐 때까지요. 그리고 이제 달이 축을 중심으로 완전히 회전하는 것과 지구 주위를 완전히 공전하는 것은 같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금성을 지구의 쌍둥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두 행성의 크기가 거의 같은 건 사실이에요. 질량과 구성도 비슷해요. 금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의 91%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무게가 지구에서 100kg이라면 금성에선 91kg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두 행성을 쌍둥이라고 부르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금성의 대기는 지구의 대기의 100배예요. 또한 표면 온도는 엄청나게 높아서 섭씨 455도에 달합니다. 납을 녹일 만큼 뜨거워요. 아니면 피자를 데울 정도죠. 금성에는 물, 해양이나 생명체가 없어요. 또한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과 비교할 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신화는 수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실 금성이 더 뜨거워요. 소행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지구에 충돌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충돌은 역사를 바꿀 만한 멸종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은 전혀 알아채지도 못해요. 우리 행성에 접근하는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작은 지구 접근 천체로 분리됩니다. 보통 지구 표면에서 생명체를 쓸어버릴 기회를 갖기 전에 지구 대기에서 타버려요. 그럴 만큼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매년 약 40에서 80톤의 우주 잔해가 지구로 떨어집니다. 이 잔해의 대부분은 작은 소행성으로 폭발 유성이라고 불려요. 보통 지름이 20m 이하예요. 그게 작다고요? 네, 작은 거라고 하네요. 모두 탑승하세요. 여기는 은하계 여행선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국부 은하군이에요.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 오리온 성운,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자리 은하, 그리고 그 사이 다른 놀라운 볼거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펴주세요. 초광속으로 전환할 때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주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차원적 위상 변화를 겪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따끔거림은 금방 지나가요. 승객 여러분, 우리는 은하 위도 180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구인들은 북쪽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첫 볼거리는 M42로 알려진 강력한 항성 생성 영역인 오리온 성운입니다. 하지만 먼저 광고된 여행 일정에 없었던 선장님의 특별 선물 말머리 성운입니다. 좌연에 있어요. 왼쪽을 말하는 거죠. 명칭은 M43입니다. 말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신생별에는 강한 태양풍이 불어서 성운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있어요. 지금 잘 봐두세요. 왜냐하면 수천 년 안에 그 가스는 우리 태양을 만든 별과 같은 성운에 의해 완전히 날아가 버릴 거예요. 네,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에 의해 포획된 성운 가스들을 제외하고는요. 좋아요. 우리 승객 중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M42와 M43의 M은 뭘까요? M은 메시에를 뜻합니다. 축구선수 메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이름은 18세기 프랑스 천문학자였던 샤를 메시에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는 초기 망원경을 통해 뿌옇게 보이는 110개의 물체를 카탈로그에 출판했어요. 말머리 성우는 그의 목록에서 43번째예요. 투어를 계속하다 보면 M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저길 보세요. 우리는 오리온 성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운의 가스가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덜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장기 노출 망원경 사진과 성운의 다양한 가스를 강조한 사진을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경험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탑승 패킷에 동봉된 색안경을 사용해보세요. 들어갑니다. 우리가 초광속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중심에 있는 사다리꼴 성단에 접근하면 밝은 별 세타 C가 시속 8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풍을 방출합니다. 그것은 가스와 먼지 구름 전체를 변형하여 근처의 별들을 압축하는 충격파를 만들어요. 세타 C는 태양보다 20만 배 더 밝은 메가스타예요. 약 100만 년 후에 초신성이 될 거예요. 아주 먼 미래의 일이죠. 산소, 수소, 황이 마치 형광등처럼 이온화된 상태로 빛납니다. 산소는 파란색, 수소는 빨간색, 약간의 녹색, 그리고 황과 먼지는 노란 오렌지색으로 빛나요. 오리온 성운에서 나와 은하면 위로 높이 솟아오르면 우리 은하 밀키웨이의 나선팔이 보입니다. 은하 위 이 높이에서는 구별하기 힘들지만 우리 태양은 페르세우스 자리 팔 바깥쪽과 궁수 자리 팔 안쪽 사이에 있는 오리온 자리 팔에 있습니다. 밀키웨이 중심에는 항성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밝은 자성막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은하의 70% 이상이 자성막대를 포함해요. 이것은 성숙한 은하의 표시예요. 멀리 있는 은하의 20%만이 중심 핵의 자성막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승객 여러분, 주스바가 문을 열었어요. 우리 H1 서버가 주문을 받을 거예요. 저 멀리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하지만 수많은 외소 은하에 주목해주세요. 우리 은하 주변에 40개가 넘게 있어요. 지금 그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LMC라고 부르는 대마젤란 운은 밀키웨이에 있는 불규칙 외소 은하로 약 300억 개의 별을 포함한 역동적인 항성 형성 지역으로 타란툴라 성운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곧 통과하게 될 거예요. 대마젤란 운이 있다면 물론 소마젤란 운 SMC도 있겠죠. 저기 있네요. LMC의 왼쪽 아래에 있어요. 밀키웨이가 결국에는 이 두 외소 은하를 모두 삼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흡수라는 단어를 선호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색안경을 다시 쓰고 보면 LMC가 수백만 년 동안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SMC로부터 엄청난 양의 가스를 빼앗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 가스에 대해 잘 알아요. 우리는 밀키웨이에서 약 50킬로파섹, 5만 파섹 또는 16만 3천 광년 거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파섹이 뭘까요? 아니요, 파란색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1파섹은 약 3.26 광년이고 1광년은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예요. 파섹이라는 단어는 패럴렉스와 세컨드의 조합입니다. 패럴렉스는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차이예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으로 각각 물체를 바라보면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패럴렉스죠. 하나의 천체가 태양의 한쪽 면에 있는 지구에서 촬영되고 6개월 후에 다시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지구에서 촬영되었을 때 그 차이는 각 또는 각분, 각초, 각 밀리초 단위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파섹, 패럴렉스 1각초이며 약 3.26광년으로 밝혀졌어요. 1파섹은 이런 차이가 3600분의 1초인 거리예요. 줄자로 광년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섹은 별이나 은하 간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패럴렉스가 클수록 물체는 더 가깝고 패럴렉스가 작을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앞에 보이는 타란툴라 성운의 중심부에는 R136 성단이 있습니다. 1광년 거리 내에 각각 태양의 50배가 넘는 질량을 가진 40개 이상의 별이 있어요. 비교하자면 우리 태양에서 4광년 이내에는 다른 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약 2시 방향에서 초신성 1987A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양보다 10만 배 밝은 청색 거성은 중심핵이 폭발하여 태양보다 1억 배 밝은 제2형 초신성이 됐어요.
그것은 먼지와 가스에 둘러싸인 중성자별과 엄청나게 화려한 불꽃놀이를 남겼습니다. 대마젤란운의 1987A는 1604년 이래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초신성인데 지구에서 약 2만 광년 떨어진 밀키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약 2주 동안 낮 동안에도 볼 수 있었어요. 1987A가 청색거성이었기 때문에 초신성이 된 후 오리온 별자리 발치에 있는 별인 청색거성 니겔이 머지않은 미래의 초신성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초신성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늘어났어요. 리겔은 지구로부터 약 860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리겔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지구에서 알게 되기까지는 약 860년이 걸릴 거예요. 초신성 1987A는 코발트, 니켈,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과 가벼운 규산염을 타란툴라 성운으로 분출했고 이것들은 별과 행성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될 거예요. 저희 서버는 현재 우주 테마의 간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린이 승객들에게 목성 솜사탕을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가스 전문가라고 말했죠? 다음 정거장은 안드로메다 은하와 그 주변입니다. 우리가 밀키웨이를 떠날 때 그 헤일로와 3천억 개의 별을 주목하세요. 은하 헤일로에는 최대 150개의 구상성단이 존재해요. 이들은 은하 원반을 통과하여 궤도를 도는데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 은하에 오게 되었는지는 깊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불규칙 외소은하 NGC 6822를 볼 수 있습니다. NGC는 New General Catalog의 약자로 천체의 새 일반 목록을 의미해요. 아마도 이전에 오래된 목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없었어요. 그저 새 목록이에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정기적으로 참조하는 새 일반 목록 개정판은 있어요. 좀 헷갈리시죠? NGC 6822를 지날 때 자성막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과 새로운 별이 형성되는 밝은 부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은하는 1884년에 E.E. 버나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버나드의 은하라고도 불립니다. 버나드는 훌륭한 천문 관찰자였습니다. 달에는 그의 이름을 딴 분화구가 있고 화성에도 하나 있고 목성의 달 가니메데의 한 지역 소행성 819 버나디아나도 있고 하늘을 가로질러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별인 버나드의 별도 있어요. 에드워드 에머슨 버나드처럼 우주 곳곳에 자신의 이름이 붙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수조개의 별을 가진 거대 안드로메다 은하에 접근하면서 우리는 서쪽 가장자리 위를 지나 거대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외소동반 은하 중 하나인 M110, 일명 NGC 205를 방문할 거예요. 네, 명칭이 두 개예요.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사용하세요. 그런 형태로는 최초이고 약 35억 태양 질량에 맞먹는 소형 회전 타원체 은하 M110 또는 NGC 205는 중심의 근처에 8개의 구상성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드로메다 은하에 의해 삼켜지거나 흡수될 거예요. M110의 전반적인 항성 생성 부족으로 볼 때 이미 항성과 가스의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 여행을 즐기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 장소입니다. M33, 삼각형자리 은하. 우리 국부 은하군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나선 은하입니다. 라틴어로 삼각형을 뜻하는 트라이앵굴럼 자리, 즉 삼각형 자리에 위치한 M33은 밀키웨이의 약 절반 크기입니다. 삼각형 자리 은하는 지구에서 270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안드로메다 은하에 훨씬 더 가깝고 그를 향해 이동하고 있어요. 만약 두 나선 은하가 충돌한다면 안드로메다 은하의 진로를 바꿀 수 있고 예상되는 밀키웨이와의 충돌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구로 돌아가는 길에 저녁 식사가 있어요. 닭고기와 생선 중에서 선택하세요. 즐거운 여행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설문지를 작성하고 별 5개를 주시면 디저트도 드려요. 안녕하세요, 밝은 면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매우 특이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우주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기 우주 비행사들은 화장실이 전혀 없었다는 건 알고 있었나요? 최초의 미국인 우주 비행사이자 두 번째 우주인인 앨런 셰퍼드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비행은 15분간 지속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우주선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셰퍼드는
예정 발사 약 1시간 전에 우주선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기상 조건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로켓 발사는 2시간 연기되었습니다. 앨런 셰퍼드는 이 시간 내내 우주선 안에서 등을 대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야 할 필요를 느끼고 지상 관제소에 알렸어요. 하지만 만약 앨런 셰퍼드가 볼일을 보기 위해 로켓 밖으로 나간다면 로켓 발사는 무기한 연기될 거예요. 그래서 지상 통제실은 그가 로켓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잡는 거였어요. 결국에 그는 우주복 안에 볼일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주복과 그 아래에 있는 옷이 면으로 만들어져서 다행이었습니다. 흡수력이 좋아서 모든 액체를 흡수했어요. 그래서 앨런 셰퍼드는 편안하고 비교적 건조한 상태로 비행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주복에 센서를 꺼야만 했어요. 우주복이 젖으면 누전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우주에 간 최초의 사람 유리 가가린은 로켓이 발사되기 전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로켓으로 이동하던 중 로켓에 도착하기 몇 분 전 그는 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고 볼일을 봤어요. 덕분에 유리 가가린은 거의 2시간 동안 편안하게 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긴 여행 전에 항상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중에 나사는 더 긴 임무 수행을 위해 사람들을 우주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우주 비행사들의 생리 현상을 해결했어요. 그건 우주 비행사가 적용해야 하는 실린더로 되어 있었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허리 근처에 이 시스템을 장착했어요. 이 실린더는 모든 오물을 수거하는 봉투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건 최초의 나사 화장실이었어요. 편안하고 저렴했죠. 나사는 또한 우주 비행사들의 식단으로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소화 과정을 늦춰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시간에서 오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었어요. 우주 비행사 중 한 명 존 클레는 이 방법을 지도했어요. 그의 지구 일주 비행은 약 5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특별한 식단과 약물은 우주 비행사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부름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죠. 그는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직전에 볼일을 봤어요. 과학자들은 그의 배설물을 분석했을 때 그 양이 보통 사람의 방광 최대 용량보다 35% 더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았고 비행이 편안했다고 했어요. 어느 날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정거장이나 우주선과 우주에서 시간을 보낼 때 때때로 최대 9시간 동안 우주복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내에서 일반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문제 해결책은 간단해요. 기적이죠. 물론 지구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최첨단이고 전에 특수 흡수제가 부착되어 있어요. 이건 오랫동안 우주 비행사의 몸을 건조하게 유지해 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고등학교 교사예요. 만약 우리가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수학 여행을 간다면 학생들의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화장실이 어디예요? 일 거예요. 자, 물론 우주에 대해 배운다는 것도 신나는 일이지만 알고 보니 무중력 상태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꽤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뒷마당에서 호스로 꽂혀 물을 주면 일정한 물줄기로 물이 나옵니다. 중력이 물줄기를 당겨서 여러분이 겨냥하는 곳에 떨어뜨리죠. 우주에서는 아시다시피 중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호스에서 나오는 물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표적을 맞춰야 한다면 훨씬 더 어려워요. 물줄기가 물방울로 변할 수 있어요. 물방울이 벽에서 튀어서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날아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보통의 지구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날아다니는 물방울에 둘러싸이게 될 겁니다. 이 문제 해결책은 오물을 끌어당기는 힘을 만드는 거예요. 중력이 없다면 진공으로요. 비행기 화장실 같은 거죠. 거기서 물 내리기 버튼을 누르면 항상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건 팬이 공기를 폐수조 밖으로 퍼내기 시작하는 소리예요. 압력이 충분히 낮아지면 배수구 구멍이 열리고 순식간에 모든 폐기물이 아래로 당겨집니다. 이건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 화장실이 작동하는 방식인데 우주 정거장은 처음부터 이런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호스의 물은 중력이 아닌 팬에 의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기로 인해 물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반 화장실로는 안 돼요. 국제 우주 정거장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호스를 잡고 버튼으로 화장실을 작동시켜야 해요. 안에 있는 팬이 돌기 시작하면서 공기를 잡아당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진공 청소기에 볼일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깔때기 모양의 독특한 호스 끝에 있어서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아들이는 공기 흐름이 모든 물방울을 모아서 탱크 안으로 보내요. 그 안에는 많은 필터와 화학 물질이 포함된 전체 폐기물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강력한 산이 든 탱크도 있어요. 오물 속의 고체를 녹이기 위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시스템의 필터와 밸브가 막히고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중력 없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때 물이 새는 변기는 매우 불쾌할 거예요. 그 산은 금속도 쉽게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화장실 재료는 특별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내성이 매우 강하고 매우 비싸요. 정화가 끝난 후 오수는 식수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시 오물이 되고 그 순환이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걱정 마세요. 정화 시스템은 매우 잘 작동해서 물을 마셔도 전혀 해가 되지 않아요. 커피 맛을 망치지도 않을 거예요. 큰 볼일을 보려면 단계가 약간 더 복잡해져요. 지구에서처럼 우선 변기 뚜껑을 열어야 해요. 이때 이전처럼 동이랑 팬이 켜집니다.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변기에 앉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역시 쉽지 않아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변기에 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발을 묶을 끈과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요. 팬이 제대로 작동하면 오물이 폐수 탱크로 들어갑니다. 종이와 휴지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고체 오물의 각 부분은 봉지에 밀봉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이 쓰레기 봉투를 특별한 통으로 보내요. 이 통은 화물 우주선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ISS에 보관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음식과 물, 그리고 과학 장비를 공급받아요. 그러고 나서 화물 우주선이 오물과 다른 쓰레기가 든 통을 싣고 갑니다. 그 후 화물 우주선은 도킹을 풀고 지구로 돌아올 준비를 해요. 하지만 화물 우주선이 대기 상층부의 공기와 맞자로 인해 완전히 연소되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는 지구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처리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쓰레기가 담긴 통을 우주 공간에 직접 버리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은 결국 그 통을 끌어당기고 역시 대기 중에서 답을 해요. 현재 나사는 대변 오물을 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결국 물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소중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스쿠터 크기의 작은 이 우주 화장실의 가격은 약 230억 원이나 됩니다. 제조와 수십 년간의 개발을 포함했어요. 그리고 이 가격은 국제 우주정거장까지의 배송비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 돈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인 부가티 베이론이나 비슷한 것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전용기나 개인 섬 같은 거요. 그 돈으로 몇 개를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우주로 돌아갈게요. 여정은 발사대에서 시작됩니다. 나중에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화물을 운반할 로켓이 조립되어 있어요. 점화, 로켓 엔진이 켜집니다. 엔진은 몇 초마다 수백 킬로그램의 연료를 태워요. 로켓이 올라가요. 그리고 연료가 모두 연소되면 로켓의 1단계 도킹이 해제됩니다. 그건 지구로 돌아 연착륙해요. 부스터는 연료 충전 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1탄 부스터가 도킹 해제되면 로켓의 두 번째 단계가 엔진을 점화해요. 더 많은 연료가 연소되면 로켓이 ISS 고도 해수면으로부터 약 400km에 도달합니다. 일단 궤도에 오르면 화물 우주선은 ISS와 도킹해요. 우주 화장실이 배달됐어요. 하지만 펠컨 9와 같은 부스터 로켓을 발사하는 데는 약 500억 원이 들어요. 우린 또한 화성에 사람들을 보낼 계획이고 그 여행은 약 7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편안한 화장실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230억 원짜리 화장실의 디자인은 개선될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더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공간을 덜 사용하고 연료를 더 절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은 면 가족 여러분, 매일 밝은 면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우주선을 타고 소행성의 구름 속을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소행성 하나를 피하고 또 하나를 피하고 그러다가 전속력을 내서 일부러 한 소행성에 충돌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가 가까운 미래에 하게 될 일이에요. 모든 임무는 11월 24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펠컨 9 부스터 로켓은 이미 발사되어 있습니다. 그건 22층 건물만큼 높아요. 11마리의 길인 만큼요. 로켓은 약 8톤의 화물을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큰 코끼리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셈이죠. 코끼리 먹이도 같지요. 카운트다운 3, 2, 1, 점화. 사방의 연기가 자욱하고 로켓은 고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9개 엔진이 전력으로 로켓을 가속시켜요. 전속력일 때 로켓은 음속보다 10배 빠른 속도에 도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켓 엔진이 꺼지고 로켓의 1단계가 해제되어 지구로 돌아옵니다. 몇 초 후 두 번째 단계는 점화 명령을 수신합니다. 로켓은 하나의 엔진을 켜고 궤도까지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화물 캡슐이 열리고 다트 우주선을 내보내죠. 다트는 이중 소행성 방향 전환 테스트를 뜻해요. 일단 발사되면 우주선은 두 개의 큰 태양 전지판을 펼칩니다.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혁명적인 이온 엔진에 동력을 공급할 거예요. 기존 엔진의 수톤에 연료를 태워 그것을 바깥으로 배출함으로써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로켓 자체는 본질적으로 방출된 가스를 밀어내요.
이온 엔진은 연료를 태우지 않습니다. 강력한 전기장을 이용해서 이온화 가스를 가속시키죠. 기존 로켓처럼 이 가스를 방출하고 밀어냄으로써 추진력을 만듭니다. 이온 엔진은 추진력이 덜하긴 하지만 우주선을 더 높은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로켓 엔진은 도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일 거예요. 이온 엔진이 천천히 가속되는 동안 페달을 밟으면 일반 엔진은 많은 연료를 태웁니다. 하지만 재래식 로켓이 급유를 위해 멈춰야 할 때 이온 엔진은 미친 속도로 일반 로켓을 지나쳐 갈 거예요. 그렇게 다트 우주선은 1년간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화성까지의 비행은 약 7개월이 걸려요. 시간을 1년부로 빨리 돌려볼게요. 우린 도착했어요. 이건 소행성 디디모스입니다. 디디모스 궤도의 가장 먼 지점은 우리 태양으로부터 이 천문단이 떨어져 있어요. 그건 지구와 태양 거리의 2배예요. 이 지점에서 태양은 소행성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행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접근합니다. 1천문단이, 즉 이 소행성의 궤도가 우리 행성의 궤도와 매우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디디모스는 약 780만 킬로미터 거리로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어요. 이건 달의 궤도보다 20배 더 멀어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77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디디모스는 위험한 소행성으로 여겨지진 않지만 미래엔 지구에 더 가까이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를 고려할 때 충돌의 결과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디디모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개보다 더 커요. 그리고 2시간 15분에 한 바퀴의 속도로 회전하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소행성 동반자가 있어요. 폭이 160m인 작은 돌덩어리예요. 스쿨버스 12대 혹은 기차 10칸 정도의 크기죠. 이 돌덩어리가 소행성 주위를 완전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 궤도 주기는 약 11.9시간입니다. 나사는 최대 너비 25m까지의 소행성은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지구 대기에서 완전히 타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믿고 있어요. 25m에 800m 사이 크기의 소행성은 완전히 타버리지 않아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0m 이상의 소행성은 큰 도시나 심지어 주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디디모스는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소행성에 대한 방어 방법 중 하나를 디디모스에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운동 충격체예요. 그래서 다트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트 우주선은 소행성과 충돌할 거예요. 소행성 자체뿐만 아니라 작은 동반자까지도요. 다트는 이미 초속 6.6km의 속도로 소행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라면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가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횡단한 것은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다트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충돌까지 3초 남았습니다. 2, 1, 쾅! 우주선은 전속력으로 소행성에 충돌합니다. 여러분의 예측은 어떤가요? 소행성이 폭발해서 산산조각 날까요? 아니면 소행성이 당구공처럼 우주로 날아갈까요? 자, 과학자들은 이 충돌이 작은 소행성의 속도를 아주 조금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궤도 주기를 몇 분 정도 줄이기에 충분해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우리 망원경으로 충돌의 영향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우린 또 다른 임무를 띈 우주선을 디디모스로 보낼 겁니다. 바로 헤라입니다. 2024년에 발사될 것이고 2027년경에 디디모스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이 우주선은 다트의 충돌 피해를 평가하기 위한 많은 연구 장비를 운반할 겁니다. 도착하면 헤라는 새로 생긴 충돌 분화구를 포함한 그 작은 소행성의 사진을 많이 찍을 거예요. 헤라는 또한 2개의 큐브셋을 운반할 겁니다. 이건 신발 상자보다 작은 소형 우주 탐사선입니다. 헤라는 이 작은 위성들을 발사해서 소행성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거예요. 탐사선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우주 암석을 연구할 겁니다. 임무가 끝나면 그중 하나는 소행성의 구성과 내부 구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하기 위해 소행성 표면에 착륙을 시도할 거예요. 또한 헤라가 미니 임팩터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행성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과학자들은 큰 우주선과 작은 우주선으로 인한 충돌의 차이를 평가하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소행성을 방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소행성을 파괴하기 위해 거대한 로켓을 위험한 소행성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도 소행성의 궤적을 약간 바꿀 수 있어요. 우주적 규모에서는 궤적을 조금만 바꿔도 소행성의 도달점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충격체만이 위험한 소행성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중력 트랙터도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역시 소행성을 향해 우주선을 보내야 합니다. 충돌시키는 것이 아니라 궤도에 진입하게 해요. 모든 소행성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주선을 끌어당길 거예요. 하지만 우주선의 엔진은 같은 고도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행성 자체가 우주선으로 당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방법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이 지구에 도착하기 몇 년 전에 발견해야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행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소행성 트랙터 기술을 수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레이저입니다. 소행성이 발견되면 그것을 향해 강력한 레이저빔을 겨누는 거예요. 소행성의 특정 지점을 가열해서 그곳의 물질이 증발하게 만듭니다. 이때 물리학이 작용해요. 소행성의 물질은 위쪽으로 증발합니다. 그것은 소행성 자체를 아래로 이동하게 만들죠. 로켓 엔진이 작동한 것처럼요. 연소된 연료가 한 방향으로 분출되고 우주선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또한 레이저 대신에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많은 확대경을 장착할 수 있는 큰 우주 정거장을 지어야 합니다. 혹시 돋보기로 나무 표면에 글자를 새기려고 해본 적 있나요? 그것과 같은 작업이에요. 차이라면 대상이 소행성이라는 거죠. 우주 정거장은 많은 태양 광선을 모아 소행성의 한 지점에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도 물질이 높은 온도 때문에 증발하고 이건 소행성이 궤도를 약간 바꿔서 우리 행성을 지나쳐가게 만들어요. 포일은 어때요? 네, 그래요. 평범한 포일을 사용해서 소행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어요. 소행성을 포일과 유사한 반사 물질로 감싸야 합니다. 그러면 소행성은 태양광선을 흡수하는 대신 반사할 거예요. 이건 소행성의 표면에 약간의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태양의 광선이 소행성을 밀어내서 궤도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명백하진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은 재래식 로켓 엔진입니다. 소행성에 여러 개의 강력한 엔진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소행성의 궤적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엔진이 충분하다면 우린 소행성을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우주 암석이 나타나면 엔진을 켜서 소행성이 그것을 향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한 충돌은 심지어 매우 큰 소행성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볼만한 라이트쇼가 펼쳐질 거예요. 행성들이 옆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건 정상이에요. 지구는 23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세계의 일부가 태양에 더 가까이 기울어지면 여름이에요. 반대로도 작용하는데 태양에서 멀어지면 겨울이에요. 하지만 천왕성은 보통보다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98도의 각도로 누워있는데 이게 이곳의 계절에 큰 영향을 미치죠. 천왕성의 각 계절이 끝나는 데는 21년이 걸려요. 다음번에 겨울이 너무 길다고 불평할 때 생각해봐야 할 거리네요. 여기 지구에서 우리는 몇 분,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단위로 거리를 측정해요. 가장 친한 친구 집까지 걸어가는데 10분, 가장 좋아하는 카페까지 차로 15분이 걸리죠. 하지만 우주에서는 달라요. 방대한데 그것은 즉 우리는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연 또는 대부분의 경우 광년으로 측정해요. 그러니까 만약 언젠가 달을 걷고 싶다면 38만 5천 킬로미터를 걷는데 9년이 걸릴 거예요. 근처에 있는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가고 싶을지도요. 아마도 차를 전속력으로 밟아서 시속 113km의 일정한 속도로 유지한다면 약 3,560억 시간 혹은 약 4,050만 년 후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첫 2천만 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왜 그곳에 가려 했는지 자책하게 될 거예요. 화성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계곡인 마리너 계곡이 있어요. 4,000km 길이의 꽤 인상적인 협곡 체계예요. 그랜드 캐니언보다 5배 더 길어요. 연구원들은 1970년대 이걸 처음 발견했어요. 협곡 능선의 반대편에 위치한 화산들의 뚝이 아마 이 계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을 거예요. 아직 완전히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행성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어떤 행성에서는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쏟아져요. 태양계의 가스상 거대 행성인 목성과 토성에서는 번개 폭풍은 풍부한 메탄을 그을음으로 바꾸는데 이건 탄소로도 알려져 있죠. 그을음이 떨어져 흑연으로 변해요. 더 나아가 흑연은 약 1cm의 직경을 가진 다이아몬드로 변해요. 다이아몬드 수집 견학을 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 다이아몬드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세요. 행성의 핵에 들어온 후 녹게 돼요. 예를 들어 밤 9시에 이틀을 연달아 같은 시간에 별을 보는데 별들은 같은 장소에 머무르지만 달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챈 적 있나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몇 시에 별을 관측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오후 8시에 밖에 나가고 내일은 밤 11시에 본다면 꽤 다른 두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우리의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별들도 하늘의 다른 장소에 있게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한 바퀴 완전히 도는 데는 24시간이 걸려요. 그 뜻은 우리의 관점에서 하늘과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24시간마다 한 번씩 우리 주위를 맴도는 것 같죠. 같은 방법으로 태양은 매일 뜨고 지면서 위치를 바꿔요. 따라서 만약 이틀 밤 연속으로 같은 시간에 바깥에 나갔다면 대부분의 경우 달이 전날 밤과 같은 위치로 돌아왔을 때까지 30분 혹은 그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별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단지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은 사실 우리 행성 주위를 돌며 다른 단계를 거쳐요. 예를 들어 초승달은 달이 하늘에서 완전히 어두울 때예요. 보름달은 햇빛을 받는 쪽이 지구를 향하고 있을 때예요. 그게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걸 끝내는 데는 약 한 달이 걸려요. 아마 지구로부터 4천만 광년 떨어진 이 다음 행성에서 다이아몬드 채집 탐험을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이걸 슈퍼지구라고 부르곤 했어요. 슈퍼지구는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큰 행성이에요. 예를 들어 이 행성은 지구의 2배 크기예요. 이 행성은 항성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완전히 도는데 18시간도 안 되는데 그건 이곳에 한해는 아주 짧다는 걸 의미하죠. 이 행성이 항성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무려 2700도까지 올라가요. 열 때문에 행성의 밀도와 결합해 과학자들은 이것의 핵이 흑연과 다이아몬드 형태의 탄소로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갖고 있어요. 10년 전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수증기 구름을 발견했어요. 우리 고향 행성으로부터 120억 광년 떨어져 있었어요. 그 구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물의 원천이에요. 또한 우주가 16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거예요. 지금은 138억 살이 되었죠. 이런 120억 년 전에 저축을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복리로 계산하면 지금쯤이면 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땐 제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 구름은 엄청 커서 지구상의 모든 대양에 있는 물의 140조배에 달하는 양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구름은 블랙홀의 먹이를 공급해요. 또한 블랙홀을 지금보다 6배 더 크게 자라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산화탄소와 같은 충분한 가스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우리 행성의 평균 온도는 14도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높은 온도는 57도였죠. 너무 더운 것 같나요? 금성에서는 482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여기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 되죠. 하지만 강철을 녹일 만큼 뜨겁진 않아요. 거기에 도달하려면 1370도로 더 높아야 해요. 하지만 납은 녹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뜨거워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어떤 형태든 말이죠. 금성은 심지어 태양과 제일 가깝지도 않아요. 가까운 건 수성이에요. 하지만 온실가스를 가두는 아주 두꺼운 대기를 갖고 있어요. 마치 한여름에 두꺼운 담요로 몸을 덮는 것과 같죠. 우린 화산이 뜨거운 용암을 분출하는 걸 보는 게 익숙하죠. 결국 그게 지구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우주에서 화산은 메탄, 물 또는 암모니아를 내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들은 분출하면서 결국 얼어붙은 증기와 화산 눈이라고 불리는 걸로 변해요. 전 얼음 화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성의 위성인 이오와 유로파, 토성의 위성 타이탄, 그리고 명왕성에서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화산들은 특히 수백 개의 분출구가 있는 이오에서 활발해요. 나사의 탐사선들은 심지어 실시간으로 이 폭발들 중 일부를 포착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얼어붙은 증기 기둥은 약 400km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목성 주변에선 언젠가 실제로 농사를 짓기에 좋은 또 다른 위성을 발견했어요. 이름은 EIEIO예요. 빛이 블랙홀 안으로 사라진 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광자는 빛의 입자예요.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경계예요. 예를 들어 광자 같은 게 선을 넘어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블랙홀이 그걸 파괴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대한 질량이 무한히 작은 공간에 채워져 있는 곳으로 광자를 빠르게 중심부로 끌어당겨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조건에서 광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죠. 블랙홀이 빛을 파괴할까요? 안 할까요? 토성은 우리가 아는 82개의 위성을 갖고 있어요. 53개의 위성이 확인되었고 29개의 위성이 공식적인 이름을 얻기 전에 실제 위성으로 확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멋진 위성들 중 하나는 이아 페토스라고 불리는 폭 1470km의 바위 덩어리일 거예요. 한쪽은 어둡고 다른 쪽은 밝아요. 이것은 밝은 반은 다른 반쪽보다 20배 더 빛을 반사해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밝은 면은 얼음이에요. 어두운 면은 좀 더 복잡해요. 한 이론에 따르면 다른 위성, PB라는 위성에서 오는 입자 때문에 어두운 거라고 해요. 다른 이론은 그게 열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해요. 위성이 아주 느리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암흑물질이 열을 흡수하고 그게 위성을 더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블랙홀이 얼마나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것의 질량의 상한치를 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특정 은하의 중심부에 위치한 극대 질량 블랙홀이 대부분 100억 태양 질량까지 클 거라고 믿고 있어요. 최근에 심지어 이 극대 질량 블랙홀이 물리적으로 이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 먹이를 주는 강착 원반의 교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재료의 근원을 채워 넣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를 옥색과 연한 청록색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일부 연구원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지구로부터 20억 광년 이내에 있는 20만 개 이상의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결합해 우주의 색깔을 결정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실제 색상은 베이지색에 가까워요.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다 틀렸던 거예요. 아니, 정말요?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면 우주 스펙트럼을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색으로 변화시켰어요. 연구팀은 이 색상은 우주 라떼로 정의했어요. 더블샷의 저지방 큰 사이즈로 포장해주세요. 금성은 아마도 한때 9m에서 305m 깊이의 바다로 덮여 있었을 거예요. 또한 약간의 물이 금성의 토양에 갇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20도에서 50도의 안정적인 기온을 가지고 있었는데 꽤 쾌적했고 오늘날의 지구의 온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30억 년 동안 7억 년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금성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달은 우리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물체입니다. 동시에 다른 천체들과 비교할 때 달은 가장 어둡고 반사율이 낮은 천체 중 하나예요. 우리의 자연 위성은 지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밝게 보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는 훨씬 더 밝게 보여요. 구름, 얼음, 눈이 대부분의 암석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해왕성의 달인 트리톤은 모든 표면이 몇 개의 얼음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만약 이 위성이 우리의 현재 달을 대체한다면 밤하늘은 7배 더 밝아질 거예요.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무거운 물체 중 하나예요. 보통 지름이 약 19km지만 태양보다 몇 배 더 무겁습니다. 또한 초당 약 600번 회전해요. 평균 피겨스케이트 선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죠.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낮은 행성입니다. 평균 지구 밀도의 8분의 1이에요. 그렇지만 큰 부피 때문에 토성은 지구보다 95배 더 무거워요. 과도 달 현상은 달에서 발생하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달에서 발생하는 짧은 빛, 색상 또는 표면의 다양한 변화예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무작위적인 빛의 섬광이에요. 천문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이 현상을 관찰해왔어요. 과학자들은 섬광이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때때로 일주일에 여러 번 발생하기도 해요. 그 후 몇 달 동안 사라져요. 일부 섬광은 몇 분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된 경우도 있어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아폴로 미션 참가자 중 한 명이 달 표면의 한 부분이 주변 풍경보다 더 밝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 지역에 마치 형광물질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안타깝게도 이 현상이 신비한 달 섬광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지구의 바다, 도시, 숲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쓰레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우주에 버려진 인간이 만든 물체로 현재 아무 쓸모가 없는 물체들이에요. 유성체나 다른 우주 물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쓰레기도 있어요. 현재 우주선이나 위성과 충돌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힐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50만 개가 넘습니다.
나사는 지구 밖으로의 임무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물체를 추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우리 태양은 엄청나게 거대해요. 증거가 필요한가요? 태양계 모든 질량의 99.86%는 태양의 질량이에요. 특히 태양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헬륨이죠. 나머지 0.14%는 대부분 태양계 8개 행성의 질량입니다. 태양의 대기는 태양의 표면보다 더 뜨겁습니다. 표면 온도는 5538도에 달해요. 하지만 상층 대기는 수백만 도까지 가열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구 중심을 통과하여 반대편으로 나오는 터널을 뚫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 터널에 뛰어들 만큼 충분히 용기가 있다면 지구 반대쪽으로 나오는데 42분이 걸릴 거예요. 떨어질 때 속도가 빨라지고 지구 핵에 도달할 때 최대 속도에 도달해요. 중심을 지난 후에는 점점 더 천천히 위로 떨어지게 되죠. 반대쪽 표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0으로 돌아올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구멍에서 기어나오지 못하면 즉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 테고 지구의 반대편으로 향할 거예요. 이 여행은 중력의 이상한 효과 덕분에 영원히 계속될 수 있어요. 오후를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달 분화구에 천문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속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티타늄이나 철과 같은 금속이요. 이 발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주요 이론과 모순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자연 위성이 거대한 우주 물체와 충돌한 후 지구에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금속이 부족한 지구의 지각은 달의 지각보다 훨씬 적은 산화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달이 지구 내부에 훨씬 더 깊은 곳에 놓여 있는 물질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녹은 달 표면이 서서히 식어갈 때 이 금속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것처럼 달은 녹색 치즈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지구는 파란색과 녹색으로 변하기 전에 보라색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 과학자는 엽록소, 즉 식물을 녹색으로 만드는 물질 이전에 고대 미생물에 존재했던 물질이 지구에서 진화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질은 햇빛을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반사시켜 자주색으로 섞였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초기 지구는 모든 녹색 물질이 나타나기 전에 이상한 자주색 생물들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화성의 올림푸스 산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해발 고도인 에베레스트 산보다 3배나 높아요. 만약 여러분이 올림푸스 몬스의 꼭대기에 서 있다면 산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거예요. 산의 경사가 화성의 곡률에 의해 가려질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거대한 물 저장고를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인데 120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수증기 구름은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140조 배나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이죠? 금성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회전해요. 완전 자전에는 지구 시간으로 243일이 걸립니다. 금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225일도 걸리지 않아요. 이것은 금성에서의 하루가 1년보다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하죠. 달 내부에서는 지진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지구의 중력에 의해 야기된 작은 월진이 때때로 달 표면 수 킬로미터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그 후 작은 균열이 달 표면에 나타나고 가스가 그것을 통해 빠져나가요. 가끔 저한테서도 그렇게 빠져나가죠. 화성은 마지막 지구형 행성인데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붉은 행성에는 대부분 철, 니켈, 유황으로 만들어진 핵이 있어요. 지름은 1448km에서 1931km 사이예요. 핵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화성의 행성 전체 자기장이 없는 거예요. 화성의 약한 자기장은 지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해요. 태양계의 행성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지구는 달이 없었어요. 우리의 자연위성이 나타나기까지는 1억 년이 걸렸어요. 달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지만 지배적인 이론은 핵분열 이론입니다. 핵분열 이론은 달이 물체가 지구와 충돌하여 입자들이 날아다닐 때 형성되었다고 주장해요. 중력이 입자들을 끌어당겼고 달이 만들어졌죠. 결국 달이 공전하는 경로인 지구의 황도면에 정착했어요. 녹색 치즈 이론을 믿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생물은 오리건주에 사는 버섯으로 밝혀졌어요. 이 거대한 졸참나무 버섯은 마러 국립숲에 살고 9.5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해요. 최대 8,500년 정도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지하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졸참나무 버섯 뿌리가 만나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 버섯이 그렇게 커졌는지 설명해 줍니다. 만약 그 버섯 물질을 하나의 큰 공으로 모을 수 있다면 무게가 35,000톤이 나갈 거예요. 그건 약 200마리의 귀신골의 무게예요. 정말 대단한 버섯이죠? 태양계에서 가장 큰 소행성은 베스타라고 불리며 너무 커서 때때로 외행성이라고도 불립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여행은 상업용 비행기로 500만 년이 걸릴 거예요. 진정한 장거리 비행이에요. 우주는 검은색일 수가 없어요. 별이 사방에 있잖아요. 그 별들이 주변을 모두 밝히지 않을까요? 사방에서 별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중 일부는 빛이 지구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천왕성의 하루는 17시간 14분 24초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걸 들어보세요. 천왕성은 약 98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스 거성에서의 한 계절은 21년 동안 지속돼요. 어떤 과학자들은 한때 지구에 달이 또 하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폭이 약 1207km 되는 더 작은 천체가 두 번째 달처럼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우리의 달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충돌은 달의 두 면이 서로 매우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하나는 분화구가 많고 거칠어요. 어쩌면 정말 녹색 치즈인지도 몰라요. 태양열이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핵이 사실 태양의 표면만큼 뜨겁다는 걸 알아냈어요. 약 5,982도예요. 아래가 엄청나게 뜨거운 이유 중 하나는 지구가 수십억 년 전에 생성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을 계속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이론에 따르면 화성만큼 큰 물체가 젊은 지구에 충돌했을 때 달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행성의 표면도 녹였어요. 아마도 그 많은 여분의 열이 여전히 중심핵 안에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행성의 핵은 우리가 명왕성의 표면을 탐사하는 것보다 접근하기 더 어려워요. 사실 물리적으로 핵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절대로 개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달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녹이 슬 수 있죠? 과학자들은 달에서 적철석의 존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건 일종의 녹이에요. 나사의 특별한 연구기구가 달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조사했어요. 위성 극의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아주 다르다는 게 밝혀졌어요. 달의 표면엔 철분이 풍부한 암석이 산재해 있었어요. 하지만 산소와 액체 물 없이 녹은 생길 수 없어요. 태양풍은 미스테리를 더해줘요. 수소로 달을 폭격하죠. 그리고 수소는 적철석이 형성되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요. 비록 달에는 대기가 없지만 여전히 약간의 산소를 갖고 있어요. 이것의 근원은 우리 행성의 상층 대기예요. 지구도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100%의 태양풍으로부터 달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자연위성이 바짝 말라 있을지라도 저 먼 그늘진 분화구에 물 얼음이 있을 수 있어요. 천왕성의 하루는 17시간 14분 24초 동안 지속돼요. 하지만 보세요. 이 행성은 약 98도로 기울어져 있고 이로 인해 거대 가스 행성에서의 한 계절은 21년 동안 지속되죠. 화성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두 개의 위성이 있어요. 앞으로 3천만 년에서 5천만 년 안에 화성의 중력이 포보스를 찢어버리고 그건 아마 행성 주위에 고리가 형성되는 결과를 낳을 거예요. 지구는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아요. 지구의 중심에는 행성 부피의 15%를 차지하는 핵이 있어요. 이건 바깥쪽과 안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내부 핵은 철과 니켈로 만들어진 단단한 공이에요. 그 반경은 1223km로 지구 전체 반경의 20%, 달 반경의 80%를 차지하죠. 2414km 두께의 외부 핵은 액체예요. 또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체가 되기에 충분한 압력을 받고 있지 않아요. 화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을 품고 있어요.
지금은 화성의 모든 게 평온해 보이지만 과거에는 어떤 종류의 힘이 거대한 화산을 형성하고 폭발하게 했어요. 이 화산들 중 하나가 올림푸스 몬스예요. 높이가 25km로 이것은 에베레스트산 3개의 높이이며 폭이 601km인데 애리조나만한 크기예요. 이 화산은 화성의 약한 중력과 지각판의 움직임의 부족으로 인해 그렇게 거대한 크기로 성장했어요. 중력은 모든 곳에서 다 달라요. 그 행성을 구성하는 암석, 금속, 그리고 다른 광물과 물질들이 다른 곳보다 특정 장소에 더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이건 놀라운 결과를 낳죠. 중력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은 극지방에 서 있는 것보다 적도에 서 있을 때 몸무게가 0.5% 덜 나가요. 대부분의 경우 이는 0.4kg 미만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있다면 약간 덜 나갈 거예요. 아래는 내려다보지 마세요.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생명체는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이끼 새끼돼지라고도 알려진 물곰은 8개의 다리와 길이가 1mm도 안 되는 뭉개진 머리를 가진 귀엽고 작은 동물이에요. 미시적인 키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나 생존할 수 있어요. 젖은 이끼나 호수 밑바닥을 선호하지만 정말 불편한 곳에 두어도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극도의 추위와 믿을 수 없는 열을 견딜 수 있고 엄청난 압력과 높은 방사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떤 작은 물곰들은 아무런 보호 없이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 10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남기도 했어요. 대단하죠? 이들은 공 모양으로 몸을 말아 겨울잠을 자면서 이 모든 걸 견디는데 이게 산소와 음식에 대한 그들의 필요성을 줄여주죠.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17%예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 지구에서 90kg이었다면 달에서는 겨우 15kg으로 줄어들 거예요. 또 지구에서 운반할 수 있는 것보다 6배나 더 무거운 걸 운반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달 표면 위를 걷는 게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무거운 우주복 안에 있는 여러분의 발은 15cm 깊이의 달 토양 아래로 가라앉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걷는 지루한 과정을 건너뛰고 공중을 뛰어다니기로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점프를 제어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게다가 달의 표면에는 깊은 분화구가 흩어져 있어요. 모든 분화구를 피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은 일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달이 태양보다 400배 작지만 지구와 400배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태양을 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5천만 년 후, 그때쯤이면 전 없겠지만 위성의 궤도가 바뀌기 때문에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 없을 거예요. 나사의 우주복 한 벌은 믿을 수 없는 152억 원이에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이 많은 금액의 70%는 컨트롤 모듈과 백팩 비용이에요. 천왕성의 가장 중심에는 지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암석핵이 있어요. 다른 행성들과 비교했을 때 천왕성의 중심 핵은 4928도로 꽤 차가운 편이에요. 얼음 멘틀이 고체 핵을 둘러싸는데 그게 행성의 가장 큰 부분으로 약 80%예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얼음이 아니에요. 물, 암모니아 얼음, 그리고 메탄으로 이루어진 뜨겁고 밀도가 높은 액체로 때로는 물, 암모니아 바다라고도 불리죠. 천왕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이에요. 하지만 붉은 빛을 흡수하는 메탄가스 때문에 청록색을 띠고 있죠. 목성의 바다는 태양계의 어떤 바다보다 커요. 하지만 지구의 바다와는 달리 물이 아니라 금속성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다의 깊이는 놀라운 4233km예요. 이건 지구 둘레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금성은 화산에 관한 한 챔피언이에요. 이 행성에는 약 1600개의 주요 화산이 있어요.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폭발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로부터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이것은 우주의 어떤 물체로부터 감지된 소리보다 더 깊은 소리로 웅웅거려요. 피아노의 중앙 도음보다 57옥타브 낮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보다 1000조 배나 더 깊은 거죠.
수성은 몇십억 년이 되었어요. 2016년 과학자들은 그 행성의 표면에서 그 행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몇 가지 이상을 발견했어요. 더 많은 연구 후에 그들은 수성이 아직 식는 과정을 끝내지 않았단 걸 발견했어요. 어떤 항성 궤도에도 얽매이지 않고 우주 공간을 목적 없이 떠도는 행성들이 있어요. 가장 장관으로 보이는 우주 물체들 중에는 펄서가 있어요. 펄서는 중성자별의 한 종류예요. 거의 빛의 속도로 자신들의 물질 중 일부를 뿜어내죠. 일반 펄서는 초당 10분의 1에서 60번 정도의 적당한 속도로 회전해요. 하지만 밀리초 펄사는 초당 700번이라는 놀라운 속도로 회전할 수 있는데 인간의 눈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빠르죠. 회전할 때 등대의 빛처럼 보이는 방사선 빔을 축에서 방출해요. 천문학자들은 펄서가 지구를 향하고 있을 때 그게 우리 행성에 빛을 내리쬐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펄서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해요. 빛이 다른 곳에서 비출 때 펄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태양은 엄청나게 거대해요. 증거가 필요하신가요? 태양계에 있는 모든 질량의 99.86%는 태양의 질량이에요. 특히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머지 0.14%는 대부분 태양계의 8개 행성의 질량이에요. 토성의 고리는 크기에 비해 매우 얇아요. 만약 여러분이 91cm 너비의 모형 행성을 갖고 있다면 고리는 면도날보다 1000배 더 얇을 거예요. 금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지만 눈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상한 그런 건 아니에요. 금속 눈이 내리고 산성비가 내려요. 좋은 휴양지는 아니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는 인간의 뇌와 비슷하고 단지 훨씬 더 큰 규모일 뿐이라고 합니다. 뇌의 신경 네트워크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한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어요. 은하계와 뉴런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실 같은 섬유 조직을 연결하는 마디로 된 거미줄 같은 복잡한 구조예요. 하지만 우주와 두뇌 모두에서 섬유질 부분은 총 질량의 3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뇌 속의 물, 그리고 우주에 있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은하와 뉴런이 서로 연결되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 과정은 동일한 물리적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원들은 뇌와 우주 사이의 유사성은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작은 세부 사항을 인식하고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실과 전혀 공통점이 없는 결론을 내리죠. 뇌는 작은 우주다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수십억 년 후에 우주는 너무 많이 팽창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별을 하나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지구를 블랙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슬 크기로 작게 압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블랙홀로 만들고 싶다면 지름이 6km 이하가 될 때까지 태양을 압축해야 합니다. 폭발적 항성 생성 은하는 엄청난 속도로 수많은 새로운 별을 형성하고 있는 은하입니다. 보통 두 개의 은하가 하나로 합쳐진 후 만들어지는데요. 지구는 오직 하나의 자연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목성은 적어도 79개의 위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주에는 외소 행성뿐만 아니라 외소 은하도 있습니다. 외소 은하에는 1000에서 수백억 개의 별이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 우리 은하는 25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우주의 어떤 물체에서도 감지된 적 없는 깊은 소리를 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1000조 배나 더 낮은 소리인데 0이 무려 15개예요. 행성 켈트 9b는 지구에서 67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뜨거운 목성 같아요. 목성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거대하고 뜨거운 행성입니다. 켈트 9b에서는 열이 너무 강해서 행성의 낮 지역에서는 분자가 파괴될 정도입니다.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모든 액체는 저절로 구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지구 저궤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향 은하계는 10만 5천 광년에 걸쳐 있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지구와 달 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 약간의 여유 공간이 남아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스파게티화합니다. 귀한 불능 지점을 지날 때 발생하죠. 그러고 나서 블랙홀의 중력은 물체를 한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하고 다른 방향에서 압착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나선형으로 확인한 최초의 천체는 소용돌이 은하였습니다. 은하의 긴 팔은 가스와 별들로 만들어졌고 미세한 우주먼지가 전체에 흩뿌려져 있어요. 지구에서 우리는 우주의 5%만 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오는 별은 중력에 의해 분해될 수 있습니다. 와스프 12b는 지구에서 1400광년 떨어진 거대한 행성입니다. 대부분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행히도 이 행성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에 너무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어요. 약 1000만 년 후 와스프 12b는 탐욕스러운 모항성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가 40억 년 안에 만나게 될 거예요. 둘이 충돌하면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것입니다. 토성의 더 작은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는 태양빛의 거의 90%를 반사합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물체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햇빛을 흡수하는 대신 반사하기 때문에 엔셀라두스의 얼어붙은 표면 온도는 영하 200도까지 떨어집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화성의 올림푸스 몬스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3배나 되는 높이죠. 만약 여러분이 올림푸스 몬스의 꼭대기에 서 있다면 경사면은 화성의 곡선에 의해 가려질 거예요. 우리 태양계에서 수성과 금성은 달이 없는 유일한 두 행성입니다. 화성에 드로이드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 기계에 많은 중장비를 싣고 싶어 합니다. 드로이드는 또한 더 강력한 물질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붉은 행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중력 때문입니다. 화성에서의 모든 것이 지구보다 거의 3분의 1 더 가볍습니다. 명왕성의 가장 큰 달은 명왕성 자체의 절반 크기입니다. 그래서 카론이라는 이름의 이 달은 모왕성의 크기에 비례할 때 가장 큰 위성이 됩니다. 달에는 골프공이 3개 있어요. 아폴로 14호 임무 동안 달에 가게 됐죠. 과학자들이 아직 화이트홀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수학자들은 화이트홀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화이트홀을 발견한다면 바깥쪽에서 들어갈 수 없겠지만 빛과 물질이 내부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구는 자전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하지만 태양은 너무 거대해서 한 바퀴 도는데 25일에서 35일이 필요해요. 달은 완벽한 구체가 아니에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달걀 모양에 더 가깝습니다. 우주복은 우주 유영 시 우주 비행사들을 영하 160도에서 영상 120도의 엄청난 기온 차이로부터 보호합니다. 중성자별은 초신성이 붕괴된 후에 태어납니다. 태어난 후 초당 약 60번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하지만 이 속도도 때때로 초당 60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천문학자들은 매우 밝고 매우 강력한 전파 신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급속 전파 폭발이라고 불리는 이 신호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 있을 때 종종 무작위로 번쩍이는 빛을 보게 됩니다. 우주 광선이 눈의 시신경에 부딪힐 때 발생하죠. 만약 여러분이 명왕성의 적도 주변을 여행한다면 로마에서 뉴욕까지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리일 거예요. 지구에서 57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행성 GJ504b를 방문한다면 이 행성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행성이 형성된 후 남은 열 때문입니다. 이 행성의 색깔은 자홍색이에요. 진한 벚꽃처럼요. 목성은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짧은 날을 하루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거의 9시간 55분 동안 지속됩니다. 빠른 회전 때문에 목성은 완벽한 구체가 아니에요. 조금 납작해요. 금성은 태양계의 다른 어떤 행성보다 많은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 표면에는 적어도 1600개의 화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화산이에요. 수성에는 주름이 있어요. 철핵이 냉각되면서 수성의 지각은 수축했습니다. 그래서 수성의 표면이 고르지 않게 됐어요. 중성자별 안에서 발견되는 헤파스타는 우주에서 가장 강한 물질로 여겨집니다. 강철보다 100억 배 더 강할 수 있어요. 일부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에 일명 귀한 불능 지점이라고 불리는 사상의 지평선이 없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신 시지평선이 있을 수 있다는데요. 단지 얼마 동안만 물체를 가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물질이나 에너지는 빠져나오지만 다른 형태를 띱니다. 아폴로 임무는 매번 15개의 우주복이 필요했습니다. 3인조 대원 1명당 3벌의 우주복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훈련용, 두 번째는 비행용, 또 하나는 비행복에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백업 우주복입니다. 그리고 예비 승무원 3명은 각각 2벌의 우주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훈련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비행을 위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성이 아직 부분적으로 녹은 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지구 강도의 1%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행성에 자기장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화성의 먼지 폭풍은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심합니다.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맹위를 떨칠 수 있어요. 지구에서 245광년 떨어져 있는 케플러 16b 행성에서는 1개가 아니라 2개의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집니다. 이 행성은 토성만큼 크지만 밀도는 더 높습니다. 우주복을 입는 데는 45분이 걸립니다. 우주복을 입고 난 후 우주비행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1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어스 그레이징 유성이란 지구 대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는 밝은 유성입니다. 해왕성의 위성 중 하나인 트리톤은 해왕성을 거꾸로 공전합니다. 알려진 행성의 큰 달 중에서 유일한 경우죠. 트리톤은 또한 점차 해왕성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결국 달이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대한 가스거성 주위에 고리를 형성할 거예요. 해왕성보다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외성 하우메아는 정말 이상합니다. 태양의 주위를 도는 도넛 모양의 얼음물체 고리인 카이퍼 벨트를 돌고 있어요. 하우메아는 2개의 달을 가지고 있고 이상하게 긴 모양을 하고 있고 하루가 지구 시간으로 4시간입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사실은요? 외성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얇은 고리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에요. 아마도 고대 충돌의 결과일 거예요. 해왕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거의 165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대 거성이 1846년에 발견된 이후 단지 한 번 태양 주위를 돌았을 뿐입니다.